참새들아,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와라. 쥐들아, 박참모가 영모를 꾸민다는 게 사실이냐? 오늘 밤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거라, 쥐들아. 돌석이는 쥐와 새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데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돌석이라는 머슴이 살았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이 하필 돌석인 까닭은 머리가 돌처럼 굳어 글 한자 못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집 최부자가 일부러 그렇게 부른 것일지도 모르지요. 천한 것이 제 이름이나 가지면 뭐 하겠냐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돌석이 머슴살이를 한 지도 어언 10년째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해가 진 뒤에야 누추한 행랑채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끼니라고는 겨우 보리죽 한 그릇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조차 최부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날이면 굶기 일쑤였지요. 최부자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으나 그 성깔만큼은 구두쇠에 심술보였습니다. 머슴이 밥을 한술 더 뜨기라도 하면 이놈 주인 재산 축 내려고 작정했구나 하며 호통을 쳤고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없이 회초리를 들었지요. 돌석은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었거니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매 맞아가며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돌석은 아침부터 밭을 갈다가 그만 쟁기가 돌에 걸려 부러지는 바람에 최부자에게 불려갔습니다. 최부자는 돌석의 변명은 듣지도 않은 채 회초리를 들어 볼기짝을 후려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돌석의 엉덩이가 부어오르고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 쟁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주제의 밥은 처먹겠다고. 오늘은 저녁 굶어 최부자의 고함과 함께 돌석은 마당으로 내쫓겼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배고픔이었지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은 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속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대기 춘녀가 슬그머니 다가와 주먹밥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춘녀는 최부자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도련님 몰래 싸뒀어. 얼른 먹어. 돌석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춘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갔고 돌석은 손에 든 주먹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와 조가 섞인 누런 주먹밥이었으나 지금의 돌석에게는 산의 진미나 다름없었지요. 돌석이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어디선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당 한쪽에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질질 끌며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개 한쪽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제대로 날지도 못한 채 땅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다친 모양이었지요. 돌석은 다가가 참새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참새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으나 돌석의 손이 따뜻한지 곧 얌전해졌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그중 한 조각을 참새 앞에 부스러뜨려 놓았습니다. 참새는 고개를 꾸벅이듯 하더니 쪼아 먹기 시작했지요. 돌석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도 배고픈 주제에 새 먹이는 걸 챙기다니 정말 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돌석이 남은 반쪽을 입에 넣으려는데 이번에는 또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 고개를 돌리니 처마 밑 구석에서 새끼 쥐 한 마리가 몸을 떨며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인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를 찾는 듯 울고 있었지요.
근처에는 어미 쥐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양이에게 잡혀먹었거나 사람들이 내쫓은 모양이었습니다. 참나, 오늘은 왜 이리 불쌍한 것들만 눈에 띄는 게냐. 돌석은 한숨을 쉬며 남은 주먹밥 반쪽마저 쥐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쥐는 코를 벌렁거리며 주먹밥 쪽으로 기어가더니 작은 앞발로 움켜쥐고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빈손으로 행랑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으나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루쯤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터였지요. 돌석은 행랑채에 들어가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배고픈 건 아니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달빛이 창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려니 했으나 그 쥐가 뒷다리로 섰다가 다시 네 발로 기어가는 모습이 묘하게 사람 같았지요. 돌석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귓가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씨, 놀라지 마시오. 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들린 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달빛 아래로 쥐 한 마리가 앞발을 모은 채 돌석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요? 나. 낮에 형씨가 밥 주신 쥐 말이오. 돌석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쥐가 말을 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쥐는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씨 고맙소.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그래서 말인데 보답을 하나 하려 하오. 쥐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 마당 구석 감나무 밑을 파보시오. 뿌리 옆새 뼘쯤 땅속에 귀한 것이 묻혀 있을 게요. 그걸 찾으면 형씨 팔자도 좀 펴질 거요. 쥐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재빠르게 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다시 누웠습니다. 쥐가 말을 하다니 그것도 사람 말을 또박또박 하다니 허무맹랑한 꿈이 분명했지요. 배고파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돌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던 것이지요. 쥐의 목소리며 그 진지한 눈빛이며 마당 구석 감나무 밑을 파보라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삽을 들고 마당 구석 감나무로 향했습니다. 에이, 설마. 꿈이 맞을 리가 있나. 중얼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한 돌석은 한 뼘, 두 뼘, 세 뼘을 팠을 때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삽에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지요. 손으로 흙을 헤치니 붉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가 들어있었지요. 바로 최 부자가 석 달 전에 잃어버렸다며 야단법석을 떨던,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물론 머슴들까지 싸잡아 의심하며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세상에. 돌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쥐의 말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아니, 쥐의 말을 자신이 알아들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지요. 돌석은 옷가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쥐가 말을 했고 자신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마 위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주먹밥을 나눠준 그 참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앉아 있었지요.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놀랍게도 또렷한 사람의 말로 들려왔습니다. 형씨, 은혜를 잊지 않겠소. 돌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지요. 쥐뿐만 아니라 참새의 말까지 알아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에 든 옷가락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돌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쥐의 말을 알아듣고 참새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옷가락지를 발견한 그날 이후 돌석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최부자, 댁의 천덕꾸러기 머슴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밭을 갈고 장작을 패는 것은 여전했지요. 하지만 돌석의 귀에는 이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처마 밑을 지나가던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말로 들렸습니다. 저 집 마님이 장터에서 나으리 몰래 비단을 샀다느니 건너 마을 곳간지기가 쌀을 빼돌렸다느니 하는 소문들이었지요. 밤이면 천장 위로 쥐들이 오가며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최부자 댁 관리인이 몰래 쌀을 빼돌려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며 누구네 집 마루 밑에 돈을 숨겨뒀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돌석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동물들이 전해주는 말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들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첫 번째 기회는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댁 마님이 최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마님은 최부자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가락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뒤집어도 찾을 수가 없어 혹시 점쟁이라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요.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고 마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돌석은 슬그머니 처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저기, 혹시 이 장댁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돌석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참새가 고개를 까딱이며 대답했습니다. 금가락지는 마루 밑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마님이 빨래하다가 손에서 빠져 툇마루 세 번째 널빤지 틈새로 굴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였지요. 돌석은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뒤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돌석은 자신이 최부자, 댁 머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마님께서 금가락지를 잃어버리셨다는 말을 듣고 혹시 찾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지요. 문이 열리고 마님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꿈의 신령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셨습니다. 툇마루 세 번째 널빤지 밑을 살펴보시라고요. 마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으나 푼수 머슴의 말이라도 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사내종을 시켜 툇마루를 들춰보게 했지요. 세 번째 널빤지를 드러내자 정말로 금가락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루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금가락지를 꺼내 들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돌석에게 은전 한 냥을 쥐어주며 고맙다고 연신절을 했지요. 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은전을 받아들었으나 속으로는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은전 한 냥이면 보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부자 댁 머슴 돌석이가 신령의 계시를 받아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다는 소문이었지요. 닷새 만에 돌석을 찾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아달라는 사람, 도둑 맞은 곡식을 찾아달라는 사람, 집 나간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달라는 사람까지 온갖 부탁이 쏟아졌지요. 돌석은 하나하나 참새와 쥐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새들은 낮 동안 마을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본 것을 알려주었고, 쥐들은 밤에 사람들이 몰래 숨겨둔 것들의 위치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돌석은 그 정보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10중 8구는 맞아떨어졌지요. 한 달이 지나자 돌석의 품에는 은전이 제법 쌓였습니다. 물론 최부자 몰래였지요. 돌석은 행랑채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밤마다 그 돈을 꺼내어 세어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은전 15냥. 작은 돈은 아니었으나 이 집을 나가 제대로 살림을 차리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부잣집 마님이 돌석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사방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요즘 밤마다 어딜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닌지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지요.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건을 찾아주는 것과 사람의 뒤를 캐는 것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이 내민 은전 한 냥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날 밤 돌석은 큰쥐에게 부탁했습니다. 큰쥐은 돌석에게 주먹밥을 나눠준 바로 그 쥐로 이제는 밤마다 돌석을 찾아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곤 했지요. 형님, 저 집 나으리 좀 미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 우리 새끼들 풀어서 뒤를 밟게 하면 되니까. 사흘 뒤 큰 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그 나으리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마을 뒷산에서 몰래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집안 재산을 탕진하며 말이지요. 돌석은 그 사실을 마님께 알려주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맙다며 은전을 더 얹어 주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님이 친정 오라버니들을 불러 나으리를 붙잡아 두들겨 패고 도박은 절대 못하게 단단히 단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돌석은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쪽집게 도사라 불렀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돌석의 행랑채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섰고 돌석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를 팔았습니다. 물론 최부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바보 머슴 행세를 하며 일을 했고 밤에만 몰래 사람들을 만났지요. 최부자 눈에는 돌석이 여전히 멍청하고 둔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더 보내자 돌석의 마루 밑 구멍에는 은자가 28냥까지 모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지요. 이 집을 나가려면 최소한 50냥은 있어야 했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살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했지요. 돌석은 밤마다 돈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이 지긋지긋한 머슴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돌석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참새와 쥐가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다른 참새와 쥐들도 돌석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돌석이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소문이 퍼지고 석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안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각이었으나 오늘은 달랐지요.
최 부자는 대문 쪽을 자꾸만 돌아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일어나 직접 문을 열어주었지요. 들어온 사람은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였습니다. 관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으나 그 위험 있는 걸음거리며 말투를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늦어서 죄송하다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다 보니 이 시각이 되었다고 말했고 최 부자는 굽신거리며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모두 닫았지요.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는 몰랐습니다. 천장 위 석갈의 틈새에 쥐 3마리가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관리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소. 병조판서 자리 말이오. 요즘 조정이 시끄러워서 자리 하나 비었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손을 쓸 수 있소. 관리가 말하자 최 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조판서라니 그것은 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지요. 그 자리에 오르면 권력은 물론이고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터였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필요한지 묻자 관리는 손가락 5개를 펼쳤습니다. 은자 500냥이요. 이 돈이면 위에 계신 분들 입을 다 막을 수 있소. 관리가 대답했고 최 부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0냥이라니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병조판서 자리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며 내일 당장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오. 누군가 알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날게요. 관리가 경고하듯 말했고 최 부자는 벌벌 떨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단단히 약속을 나눈 뒤 관리는 조용히 사라졌지요. 최 부자는 홀로 남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지. 최 부자는 장부를 품에 넣고 안방 벽장으로 갔습니다. 벽장 뒤쪽 널빤지를 드러내니 그 안에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지요. 최 부자는 그곳에 장부를 조심스레 숨기고는 다시 널빤지로 막아버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이 비밀 공간을 알 리 없었지요. 하지만 천장 위에서는 쥐 3마리가 빛나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밤, 큰 쥐가 돌석을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여느 때처럼 행랑채에 누워 있었는데 창틀 사이로 큰 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석이 몸을 일으키자 큰 쥐는 숨을 헐떡이며 큰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새끼들이 엄청난 걸 들었다는 것이었지요. 돌석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큰 쥐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큰 쥐는 최 부자와 한양 관리가 나눈 대화를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병조판서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한다는 것, 은자 500냥을 뇌물로 바친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인 장부를 안방 벽장 비밀 공간에 숨겼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돌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을 소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매관매직, 그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중죄였지요. 들키기라도 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큰 쥐가 걱정스럽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돌석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이런 위험한 비밀은 모르는 게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잘만 쓰면 최 부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 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최 부자를 상대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과 나라의 법을
어긴 중죄를 건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돌석은 큰 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최 부자의 예민한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집안 식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 사람은 안방 출입조차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머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꼭꼭 숨겨둔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간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밤마다 뒤척이며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부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쪽집게 도사로 이름을 날리는 자가 바로 자기 집 머슴 돌석이라는 것이 떠올랐지요. 그놈이 어떻게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캐내어 돈을 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저놈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놈이 자신의 비밀을 훔쳐보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돌석을 함부로 다그쳤다가 괜히 소문만 커질 수도 있었지요. 최 부자는 차라리 돌석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안방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지요. 동쪽 뒷산 소나무 밑에 은자 100냥을 묻어뒀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최 부자는 만약 돌석이 정말로 자신의 비밀을 캐낸다면 필시 그곳을 파보러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덮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천장 위 쥐들은 최 부자의 말을 듣고 재빨리 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큰 쥐가 숨을 헐떡이며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뒷산에 은자 100냥을 묻었다는 것이었지요. 돌석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돌석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혼잣말로 말한 걸까요? 돌석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100냥이라는 돈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돌석은 삽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소나무 밑을 파기 시작한 순간 사방에서 최 부자의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놈을 잡아라. 최 부자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돌석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돌석은 최 부자 대광에 갇혔습니다. 광은 집 뒤편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흙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작은 틈새 하나뿐이었지요. 그나마 그 틈새도 땅바닥 가까이 나 있어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석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광 한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입에는 재갈까지 물려져 있어서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었지요. 최 부자는 광 밖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아무리 귀신 같은 재주가 있어도 이번만큼은 소용없을 게다. 내가 어떻게 내 비밀을 캐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끝이다. 최 부자가 말을 마치고는 광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고리에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지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광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돌석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광 안을 겨우 비출 뿐이었지요. 손목과 발목을 묶은 노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갈 때문에 입안이 바짝 말랐고 혀는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돌석은 몸을 비틀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끈은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들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결국 포기하고 벽에 등을 기댔지요. 지금까지는 동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쥐들이 노끈을 갉아줄 수는 있을지 몰랐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광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최부자가 가지고 있었지요. 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지요. 입안에 제갈이 침을 말려버려서 목구멍은 모래가 든 것처럼 까칠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광 밑 작은 틈새로 무언가가 스르륵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 고개를 돌리자 달빛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보였지요. 큰 쥐였습니다. 큰 쥐는 재빨리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석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씨 괜찮습니까? 새끼들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부자 그놈이 형씨를 가둬버렸다면서요? 큰 쥐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돌석은 제갈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큰 쥐는 돌석의 손발을 묶은 노끈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노끈은 우리가 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최부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큰 쥐가 안타깝게 말했고 돌석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노끈을 풀어봤자 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큰 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씨,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끼들을 풀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 길이 있을 겁니다. 큰 쥐는 그렇게 다짐하듯 말하고는 재빨리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돌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석은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천장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광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은 눈을 떠서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들어온 사람은 최부자의 사병 중 하나인 쇠돌이었습니다. 쇠돌은 손에 물동이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쇠돌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봐, 죽지는 말아야 하니까 물이나 마셔. 쇠돌이가 말하며 돌석의 제갈을 풀어주고는 물을 입에 부어주었습니다. 돌석은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지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자 쇠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맙긴. 나으리 명령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안 줬다. 넌 그냥 여기서 썩으면 돼. 쇠돌이 말을 마치고는 다시 제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돌석은 급히 물었지요. 잠깐만, 나으리께서 뭐라 하시던가. 나를 어찌 하실 작정이신가. 돌석이 묻자 쇠돌은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 내가 왜 내 놈한테 말을 해야 하나. 쇠돌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제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들고 광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문이 다시 쾅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돌석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쇠돌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쇠돌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입을 다물었지요. 마치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쇠돌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던 것도 보였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배는 더욱 고팠고 온몸은 쑤셨지요. 손발을 묶은 노끈 때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손끝과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다시 틈새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 눈을 뜨자 큰 쥐가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형씨, 알아냈습니다. 저 간수놈 쇠돌이 말입니다. 큰 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고 돌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 쥐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것이 분명했지요. 큰 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새끼들이 쇠돌이 뒤를 밟았습니다. 그놈이 일을 마치고 마을 주막으로 갔더군요. 거기서 기생춘향이와 술을 마시며 떵떵거렸습니다. 큰 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쇠돌이 놈 최부자 대꽃간에서 쌀을 훔쳐다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석 달째 빼돌리고 있더군요. 최부자가 알면 당장 목이 날아갈 겁니다. 큰 쥐가 흥분해서 말했고 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였지요. 쇠돌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만 쓰면 쇠돌을 움직일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석은 지금 재갈이 물려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쇠돌이 다시 물을 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재갈을 풀어주면 그때 쇠돌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돌석은 큰 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지요. 큰 쥐는 돌석의 어깨를 앞발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씨, 힘내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큰 쥐가 그렇게 격려하듯 말하고는 다시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돌석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쇠돌이가 다시 오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돌석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지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석에게는 동물들이 물어다 준 정보라는 무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정보를 쓸 기회가 곧 찾아올 터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광하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쇠돌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돌석은 말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광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은 눈을 떴지요. 예상대로 쇠돌이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쇠돌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으나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제보다 무거워 보였지요. 쇠돌은 돌석에게 다가와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돌석의 입 가까이 가져다 대며 오늘은 바빠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 어서 마시라고 말했지요. 돌석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쇠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물을 다 마신 돌석은 입술을 축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쇠돌 나으리. 어젯밤 춘향이와 마신 술 맛은 좋았습니까? 돌석이 물었고 그 말에 쇠돌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동이가 살짝 흔들렸지요. 쇠돌은 눈을 크게 뜨고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안다는 말이냐고 당황해서 되물었지요. 돌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반응이었습니다. 돌석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천천히 말했지요. 주막 2층 구석방이었지요. 술상에는 안주가 그득했고 춘향이는 노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쇠돌 나으리께서는 그날 은자 2냥을 쓰셨지요.
돌석이 또박또박 말했고 쇠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쇠돌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내 놈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설마 자기를 미행했냐고 물었습니다. 돌석은 잔잔하게 대답했지요. 미행이라니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찌 미행을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나직이 말했지요. 저는 보지 않아도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문이, 모든 비밀이 제 귀로 들어옵니다. 나으리께서 어디서 그 돈을 구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돌석이 말했고 쇠돌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광벽에 닿았지요. 쇠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석은 쇠돌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곳간입니다. 그 한마디에 쇠돌은 완전히 굳어버렸지요. 돌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쇠돌이 최부자 대꽃간에서 쌀을 빼돌렸다는 것. 한 번에 한 말씩, 보름에 한 번씩, 지금까지 모두 16번이나 쌀을 빼돌렸다는 것을 또박또박 말했지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하자 쇠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물이 철벅 쏟아졌지요. 쇠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최부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늙은 어미가 알아누워 계시는데 약값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애원했습니다. 돌석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최부자 나으리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나으리의 목이 어찌 되겠습니까? 돌석이 물었고 쇠돌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연히 목이 날아갈 터였지요. 최부자는 자기 재산에 손대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쇠돌은 두 손을 모으며 빌기 시작했지요.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광 안에는 쇠돌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이 광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안방으로 가는 열쇠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으리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돌석이 말했고 쇠돌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요. 쇠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석을 풀어주는 것은 최부자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도 위험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곳간 횡령이 들통나면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쇠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렸지요. 돌석은 쇠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지요. 압박은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쇠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안방 열쇠는 최부자가 직접 차고 있어서 구하기 어렵다고 난처하게 말했지요. 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안방 창문은 어떠냐고, 밤에 열어둘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쇠돌은 그건 가능하다고, 자기가 밤에 안방 주변을 순찰하니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요. 돌석은 그럼 된다며 오늘 밤 안방 창문을 열어두고 자기를 광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쇠돌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석의 손발을 묶은 노끈을 풀어주기 시작했지요. 노끈이 풀리자 돌석은 손목과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사흘 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저렸지요. 돌석은 쇠돌에게 오늘 밤 삼경이 되거든 안방 창문을 열어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쇠돌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정말 자기 비밀을 지켜줄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도 나으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돌석이 단호하게 말했고 쇠돌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었지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광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쇠돌은 겉으로는 여전히 돌석을 감시하는 척했으나 자물쇠는 살짝 열어두었지요. 삼경이 되자 돌석은 광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몸을 낮춘 채 안방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안방 창문은 예상대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쇠돌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지요. 돌석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석은 천천히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벽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쥐가 알려준 대로 벽장 뒤쪽 널빤지를 조심스레 드러냈지요. 그 안에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 한 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장부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널빤지를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지요. 모든 것이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하던 돌석은 어둠 속에서 쇠돌과 마주쳤습니다. 쇠돌은 불안한 눈빛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지요. 돌석은 쇠돌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돌석이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쇠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돌석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말 한마디로 감옥을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돌석이 광에서 탈출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밤낮으로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밥상을 들고 간 안 사람에게조차 고함을 지르며 쫓아냈고 사병들마저 안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벽장을 열어 비밀 공간을 확인했지요. 장부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돌석이 가져간 것은 진짜 장부였고 돌석이 그 자리에 비슷하게 생긴 빈 장부를 갖다 놓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석은 큰 쥐의 도움으로 마을 서당에서 빈 장부를 훔쳐다가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보기에는 그저 두툼한 장부일 뿐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곧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지요. 암행어사가 출두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암행어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다는 상소를 받고 내려왔다.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사려 한 자가 있으니 그 죄를 밝히고자 한다. 암행어사가 말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매관매직이라니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였지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사람들 틈을 헤치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석이었지요. 돌석은 품에서 두툼한 장구를 꺼내 들고 암행어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며 장부를 높이 쳐들었지요. 나으리,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돌석이 말했고 암행어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장부에는 한양관리들의 이름과 함께 매물로 건넨 돈의 액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병조판서 자리를 은자 500냥에 사려 했다는 내용도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역적 행위였지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장부의 주인이 누구냐? 돌석은 손가락으로 마을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최부자가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끌려오고 있었지요. 최부자는 돌석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부자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병들이 최부자를 억지로 눌러 앉혔지요. 최부자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최부자 앞에 내던지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것이 아니냐? 최부자는 장부를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안방 벽장 비밀 공간에 숨겨둔 바로 그 장부였지요. 어떻게 이것이 여기 있단 말입니까? 최부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것입니다. 최부자가 발악하듯 소리쳤으나 암행어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석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자가 증거가 없다고 우기는구나. 그대가 더 아는 것이 있느냐? 암행어사가 묻자 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최부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최부자 나흘이 보름 전 밤이었지요. 한양에서 관리 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안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닫으셨지요. 촛불을 켜놓고 두 분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돌석이 말하자 최부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돌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그 관리 나으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소. 병조판서 자리 말이오. 요즘 조정이 시끄러워서 자리 하나 비었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손을 쓸 수 있소. 돌석이 말하자 최부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관리가 했던 말 그대로였지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최부자 나으리께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시자 그 관리가 손가락 5개를 펼치며 말했지요. 은자 500냥이요. 이 돈이면 위에 계신 분들 입을 다 막을 수 있소. 최부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안방 안에서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안방에는 자기와 관리 단둘뿐이었습니다. 문도 잠겼고 창문도 닫혔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돌석이 그 대화를 알고 있단 말입니까? 돌석은 여전히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부자 나으리께서 장부를 받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장부만 있으면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지. 그러고는 벽장으로 가셔서 뒤쪽 널빤지를 드러내고 비밀 공간에 장부를 숨기셨습니다. 그 말에 최부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비밀 공간까지 알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곳은 자기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안 사람도 사병들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돌석이 그곳까지 알고 있다니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의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지요. 그 순간 최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보지 않고도 듣는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놈의 귀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안방에서 혼자 중얼거린 말까지도 이놈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밀실에서 나눈 대화도, 은밀하게 감춘 물건도 모든 것이 이놈에게는 투명하게 보이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최부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최부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부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이 말한 내용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것은 그날 밤의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마패를 높이 쳐들며 선포했습니다. 최아무개는 매관매직의 죄로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당장 포졸들은
이자를 결박하라. 암행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부자를 붙잡았습니다. 최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포졸들은 최부자의 손을 뒤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최부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다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더섭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꾸며도,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속삭여도 결국 긁히고 만다는 것을 말이지요.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 법이었습니다. 최부자가 유배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최부자의 가산을 몰수하여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돌석에게도 포상금으로 은자 100냥을 내렸지요. 100냥이면 작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돈으로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빈 기와집을 샀지요. 마당이 넓고 방이 3칸이나 되는 제법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돌석은 대문 위에 새로 깎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돌석 흥신소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흥신소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사람을 찾아주며 온갖 비밀과 소문을 캐내어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부자를 무너뜨린 돌석이라면 믿을만 했습니다. 흥신소 문을 연 첫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소문, 귀신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흥신소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섰습니다. 어느 날은 한양에서 온 부잣집 마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딸을 찾아달라며 은자 5냥을 내밀었지요. 돌석은 참새들을 풀어 한양 곳곳을 살피게 했습니다. 이틀 만에 참새들이 소식을 물어왔지요. 그 딸은 종로 뒷골목 작은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딸을 찾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석에게 거듭 절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상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달아났다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달라고 했지요. 돌석은 큰쥐에게 부탁했습니다. 큰쥐는 새끼들을 이끌고 밤마다 주막과 객주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지요. 사흘 만에 그 동업자가 남쪽 나주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상인은 즉시 나주로 달려가 동업자를 붙잡았고 돈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양반 나으리 하나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양반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자기 안 사람이 요즘 이상하게 웃음이 많고 단장을 자주 한다며 혹시 다른 남정네와 정을 통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참새들을 풀어 그 집을 살피게 했지요. 참새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그 안 사람은 남정네를 만난 게 아니라 몰래 시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서당 훈장에게 글을 배워 시를 짓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자가 글을 배운다고 야단칠까봐 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석이 그 사실을 전하자 양반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고 나중에 안 사람과 함께 다시 찾아와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장터 곡식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곡식이 자꾸 줄어든다며 누가 훔쳐가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돌석은 큰쥐에게 밤에 장터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큰쥐가 새끼들과 함께 밤새 지켜본 결과 놀랍게도 도둑은 곡식 장수의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몰래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곡식 장수는 조카를 혼주를 내주고 돌석에게 은자 2냥을 주며 고마워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돌석의 이름은 전국 팔도에 퍼졌습니다.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심지어 평안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흥신소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돌석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음 날로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지요. 한 번은 전라도에서 온 선비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유를 알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참새들을 풀어 한양까지 날려보냈지요. 참새들이 관아 처마에 앉아 듣고 온 소문에 따르면 그 선비의 답안지는 훌륭했으나 글씨가 너무 흘렸어서 채점관이 읽기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는 반드시 또박또박 써서 합격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또 어느 날은 과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어디에 재산을 숨겨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집안 살림이 막막하다고 울먹였지요. 돌석은 큰쥐에게 그 집을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큰쥐가 새끼들과 함께 그 집 구석구석을 뒤진 결과 뒷마당 장독대 밑에 은자 30냥이 든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과부는 기뻐하며 돌석에게 은자 3냥을 주었고 덕분에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돌석은 동물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헛간을 지어 참새들이 쉴 수 있게 했고 처마 밑에는 쥐들을 위한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지요. 매일 아침 큰 쥐가 찾아와 밤새들은 소식을 전했고 참새들은 낮 동안 본 것들을 지적이며 알려주었습니다. 돌석은 그 정보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팔았고 돈은 쌓여만 갔지요. 어느 날 돌석은 마당에 작은 연못을 파고 참새들이 목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는 작은 구멍들을 뚫어 쥐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지요. 큰 쥐는 돌석의 정성에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와집을 하나 더 샀고 일꾼도 3명이나 두었지요. 옷도 좋은 비단옷을 입었고 끼니도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예전에 최부자 댁에서 굶주리며 매맞던 머슴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돌석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돌석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지요. 자신의 힘이 동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더욱 귀하게 대했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석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마 위에는 참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큰 쥐가 앞발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요. 돌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맙소, 형님들. 모두 다 형님들 덕분이오. 돌석이 말하자 큰 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씨. 형씨가 우리에게 먼저 베풀었기에 우리도 갚을 수 있었던 것이요. 베풀면 돌고 도는 법이지요. 큰 쥐가 말했고 참새들도 짹짹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돌석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흥신소는 여전히 번창했고 이제는 아들이 이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지요. 돌석은 마당 평상에 누워 손자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 하나가 돌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손자가 물었고 돌석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 저 참새들 보이느냐? 그리고 처마 밑 쥐들도 보이고 세상의 모든 비밀은 저 작은 것들이 알고 있단다. 돌석이 말하자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돌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느니라. 아무리 비밀스럽게 속삭여도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말해도 결국 들키고 만단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돌석이 말했고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석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교훈이란다. 이것이 바로 돌석의 이야기입니다. 천한 머슴으로 태어나 온갖 구박을 받던 사람이 작은 친절 하나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지요. 돌석은 참새와 쥐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나눠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베풀미 돌고 돌아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꾸민 음모가 낱낱이 밝혀져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속삭여도 천장의 쥐가 듣고 있었고 하늘의 새가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작은 친절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석이 배고픈 동물들에게 나눠준 주먹밥 한 덩이가 결국 자신을 살렸지요. 둘째,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니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CCTV가 있고 온갖 첨단 기기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새와 쥐가 비밀을 전했다면 지금은 기계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